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한때 10만 6천 달러, 국내 거래소에선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주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한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가격이 뛰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전월세 거래 12만 7,111건 중에서 월세 거래는 6만 8,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되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현지 시간 13일 전날보다 24% 뛰어 엔비디아에 이어서 반도체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브로드컴은 고객이 원하는 기능에 맞춰 설계하는 주문형 반도체의 강한 기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사법 등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국정은 누가 어떻게 주도할지,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에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떤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야 할지, 규모는 얼마로 정할지 여야 그리고 정부 간의 생각이 다를 텐데요.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탄핵 정국 혼돈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를 대신 대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가결 사이 열흘이 좀 더 걸렸습니다만 신태돈 교수님, 네.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이었고요. 네. 국회 탄핵 가결은 한 차례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가 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불안감, 기업인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경제 심리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주가나 환율로 보면 예. 주가는 비상계엄 직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 예. 환율은 직전 수준이 1,410원이었는데 오늘 1,430원이니까 한 20원, 1.5%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탄핵이 두 번째 투표에 걸쳐서 통과가 되니까 일단 한 단계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면이 있지만 진짜 한국 경제의 확실성 또는 신뢰성 예. 이것의 신인도는 저는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신인도. 지금서부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떤 정책을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네. 여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 굉장한 말하자면은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고 네. 이 국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가 인용이 될지가 결정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그로부터 이제 또 한 두어 달 사이에 대통령 선거까지 저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면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는 것은 이거는 폭풍이 불기 전에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상황이라서 네. 절대로 그 한국의 경제적인 혼란이 네. 뭐 종식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이제 권한대행이 과연 주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이
헌재 심판, 탄핵 심판이 어떤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불안감이 계속될 거라는데 그래도 탄핵 절차가 뭔가 이게 굴러가면서 주가가 그냥 폭락하거나 환율이 폭등하거나 이런 걸 조금 잠재워지니까 조금은 불안감이 뭐 가라앉는다고 할까 그런 안도의 심리는 좀 있는 듯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엄 발령 당시에 이 극도의 혼란은 이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해제가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도대체 이게 정치적인 향방이 어떻게 이제 가는 것인가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해서 상당한 또 혼란이 지속이 됐다가 일단 탄핵이 소추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는 됐죠. 예. 그래서 1차적인 고비는 넘긴 상태지만 지금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헌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전국은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정에 이제 큰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이나 정책 두 측면 모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죠. 네. 네, 그래서 두 분, 요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200표가 안 나와가지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왔다고 하면 이 부결됐다면? 정부가 임기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안정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장을 열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며칠 사이에 뭐 탄핵이 되었으니까 박수 치고 막 잔치하고 뭐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했다고 박수 칠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국가 경제 미래, 우리 경제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고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많은데 일단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분명한데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온 게 4대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를 4대 개혁이라고 해서 여기에 승부를 좀 걸어왔는데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물론 이제 총리께서 역할을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4대 개혁 의제만큼은 강한 정치적인 동력이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개혁 의제들은 잠정보다는 무기한 보류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사실상 주요 개혁들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닌가. 일단 정치적 일정들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네. 그때서야 이제 개혁 의제들은 다시 한번 재논의 될 수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기대가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지금 의료 개혁만 해도 의사들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금 타협이 전혀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고요. 연금 개혁은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도 매우 어려운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논의가 더 진일보되긴 어렵고요. 예. 그에 따라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만 늦어져도 그렇습니다. 연금 기금의 적자가 800억 이상 매일 쌓인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년 이후의 세대들이 연금 개혁금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이 계속 늦춰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연금 재정 구조는 향후에 더 악화되는 것이고 나중에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연금 개혁금의 인상 폭은 연금 보험료 인상 폭은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무기한 보류됐다. 4대 개혁이 윤석열 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기한 보류됐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 이전 비상계엄 전에도 이게 순탄치는 않을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대통령이 최근에 그 담화문인가 마지막 담화문에서 자기는 뭐 엄청나게 4대 개혁에
노력을 쏟았고 네.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연실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말은 4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네. 첫째 4대 개혁이 쉬운가요? 첫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법 정부가 내놓은 뭡니까 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거부가 되고 해서 완전히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에 2,500명씩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닥쳐가지고 그걸 뚫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걸 뭐 군대로 뭐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상당히 자기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정말 모르는 분이다. 전 그런 차원에서 개혁은 전 처음서부터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입만 뻥끗했지 이루어놓은 거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민사회의 불신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설사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저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다. 함부로 개혁한다고 저는 말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근데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4대 개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연금 개혁만이라도 아니 연금 개혁 말고 보험료율만이라도 아니 보험료율 아니라도 소득 대체율 하나만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저는 엄청난 저는 개혁을 했다고 저는 칭찬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부나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고위 관료들 지금 그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 체제 하에서도 권한 대행 하에서도 이 문제가 야당의 합의 없이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제도로 나가면 굉장히 자세가 겸손할 텐데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 이 그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저는 발상 자체가 매우 오만하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개혁한다는 말을 좀 떠들지 마라.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개혁, 평소에도 쉽지 않은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무기한 보류될 것 같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고, 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어디까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권한 대행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 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상 유지. 소극적으로 행사해라 이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되는 거죠. 권한대행의 역할 어디까지냐?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해서 보시는 거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치적인 뭐 업무들을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대로 할 수 있다. 예, 사전적으로는 뭐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과정, 또 국무회의 역할, 또 지금 한 총리 어떤 본인의 뭐 캐릭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권한 대행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야당이 강력하게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방을 좀 예측할 수가 없죠. 정부가 종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물밑 여야 간의 이제 물밑 교섭이 있어야 아마 한 총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지. 본인이 주체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개 법안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여당과 정부가 강력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사법과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그 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전까지의 한덕수 총리 체제 하에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반대였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진 총리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입장을 바꾼다 하면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양호법 반대해 왔는데 네. 그러면 그 야당의 압력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처리를 해주면 그 지금 여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뭐 그거는 전 당에 따라서 저는 좀 입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야당은 그저 이런 거는 소극적으로 통과해주라고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뭐 그거야말로 적극적으로 통과해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라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이슈냐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슈냐에 따라서 대통령 대행이 저는 결정을 판단이 바뀔 거라고 보고 예.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면 몰라도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입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의 입장을 저는 고수할 거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할 할 거다.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달 전에는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 뒤에는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수미일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은 이거 너무 적극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이분이 또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총리의 어떤 그런 철학을 그대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예, 근데 네, 말씀해 주시죠.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 개정안 같은 경우, 증언감정법. 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국정감사나 이런 때 증인 소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수시로 국회가 결정을 하면 정부 관료, 정부 관계자나 이제 기업인들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정감사 아니어도 안건 네, 뭐 이게 심사 그 때 회장님들께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기업인들한테. 그동안 불만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걸 1년 내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외적인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셈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예. 조기 대선이 논의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직권했을 때를 생각하면 국회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부여하는 거는 예. 이제 또 다른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약간의 그 레저베이션, 약간의 좀 머뭇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이전처럼 직계 증언법을 예.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양곡법은 이제 양곡관리법.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들 지지를 또 필요로 하니까 종전의 입장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정부가 자동적으로 수매에 나서도록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것도 결국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냥 찬성할 수만은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조차도 향후 자신들의 입지를 고려할 때 예. 그래서 조금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언법은 그렇게 강력하게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 아하. 아무래도 선거를 의식해서 네. 양곡법은 조금 고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총리로서는 아마 선택적인 그런 거부권 행사를 고민을 해야 하는 네.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종전 입장은 당연히 중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야당의 또 대응이 종전과 달라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복잡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할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부로 이송해온 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 중에서 기업인들이 좀 걱정할 거라고 했는데 기업인이 이 중에서 걱정하는 게 국회가 요구하면 영업 비밀이다 이런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는 건 국가 간의 경쟁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일단 국회에서 뭐 그게 국조가 됐든 말은 그 뭐가 됐든 불러놓고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이 안 불려 나가려고 로비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나가는 거 네. 싫어하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안 불려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로비가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오라고 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고 네.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상당히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제 그런 냉소적인 그것도 있는데 좀 예. 심하죠. 네. 심하고 국회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의석이 바뀌면 예. 또 입장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김은철 교수도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휘두르지 마시고 한국 경제를 생각하시고 입장이 바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서 이게 맞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증언감적법은 좀 손댈 부분이 저는 많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여야 정부가 국정안정하는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하면서 바로 얘기한 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 전에도 감액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추경 편성 불가피할까요? 네, 일단은 감액 예산이 조금 일방적으로 네. 결정이 됐고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탄핵 정국, 계엄 정국까지 이제 치닫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아마 야당 스스로도 이제 그럴 마음이 있을 텐데 정부가 원하는 정도만큼은 감액의 대부분을 회복시켜 줄 것 같다. 추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제 그런 언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추경은 제법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예. 감액 부분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내수가 부진하고 또 수출도 약세로 조금씩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중간에 반도체도 준화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데 1월이 되면 이제 각종 주요 정책들이 아마 발표될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정책이 우리처럼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볼 거라고 국제사회는 현재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전국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재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또 일단 야당이 스스로 주도하려는 모양새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융정책 완화 기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경제 회복이 아무래도 주요 정책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 부분도 완화 기조로 돌아섰는데 재정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오랫동안의 고금리 고통을 감내온 국민에게 재정이 어떤 여건의 뭐 어려움을 들어서 계속 과거처럼 소극적인 역할에 안주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제 주문이 될 것이고 네. 또 실제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혼란 다 고려했을 때 추경이 감액 부분에 대한 회복 이외에 경제 회복을 위한 약간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 재정 여력이 현재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대규모 네. 세입 결손으로. 예. 그래서 지출 확대를 하되 조건부로 지출 확대를 하되 반드시 그 세입 확충 방안이 같이 동반 제시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 필요하고 감액 등 깎인 거 복귀한 외에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지출 확대를 하되 재정 문제 때문에 세입 확충 방안, 세입 확충 방안이라면 세금을 더 이제 걷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걷을 수 있는지는 자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우리 김은철 교수께 얘기했네요. 지출을 늘려야 하는 추경 편성 필요하다. 그런데 뭐 어느 항목을 늘릴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늘린다는 추경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말이죠. 그렇죠. 추정한다는 네, 필요성. 네. 지금 2025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지금 엊그제인데
1월 1일도 안 됐는데 내년도 추경을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추경 정부다, 추경 정당이다. 평소 같으면 얼토당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거의 뭐 8번이나 한 네. 정당인데 이놈의 정당은 어떻게 그냥 계속 추경만 할 거냐. 저는 네. 상황을 보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생계급여를 늘리는데 21조 투과하고요. 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24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세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내년 계획에. 내년 예산에. 근데 거기에다 또 추경을 하자는 거 하면 도대체 예산안을 읽어보기라도 했냐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추경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 3, 4개월 해보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이 된다고 하면 선출되기까지 4, 5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 추경 벌써부터 얘기하는 게 추경을 말이 안 이야기를 된다. 그러면 추경법이 이게 완전히 걸레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재정법에는 그 엄격한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 변명이라도 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추경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도 저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전 추경을 저는 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여당도 좀 더 두고 보자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까 김철 교수님도 금융 쪽에서 대책도 있으니까 재정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재정 쪽에서 역할은 어떻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미 작년 지금 뭐 금년도 아직 농사도 다 안 지났지만 지금 금년에 세수 들어오는 걸 보면 네. 이미 100조 정도의 적자가 금년에 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100조 정도의 적자가 나는 원인 중에는 세수가 덜 들어오는 게 좀 있고요. 한 20조 정도 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출이 늘어서 80조 정도가 이게 나가기 때문에 100조의 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미 한국은 24년도에 능력에 비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돼 벽기 있으니까 때문에 좀 집행을 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 김우철 교수님. 그런데 지금 아까 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다면 세수를 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세수 확충 방안이 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추경 향방 자체가 아직도 불투명한데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될지. 그러니까 대략 감액이 한 4조 됐죠. 4조 천억이요. 예, 근데 네. 지난번 이제 내년 예산 28일 통과된 내년 예산은 총 지출 증가율이 2.8이었는데 이제 2.4% 정도로 죄송합니다. 2.4%에서 2.0%대로 주저앉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전에 즉 올해죠. 올해 예산은 이제 3% 후반대 지출 증가율이었죠. 보통 때에 비하면은 이제 명목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내년에 어떤 특수한 경기 국면이 있고 현재 전국 불안정이 있고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 집권이 한국에게 주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인 입장에서 추경을 이제 어차피 할 거라면 1월 아니면 2월에 감액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살려놓는 원상 추경이 복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예비비도 너무 많이 줄여놨고 민생 예산 상당수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월 또는 2월에 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예. 그리고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이제 경제회복 추경하자 이렇게 하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판단에 따라서는 대선 분위기로 대선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두 개를 이제 한데 모아서 하는 게 좀 더 경제 정책 안정성 면에서 낫다고 보는 거고요. 예.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세액 확충 규모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일단 선 지출할 수밖에 없죠. 그건 이제 국채로 조달을 해야 할 것이고. 채권 발행해서. 그다음에 왜냐하면 세입을 확충하더라도 걷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보통 빨라야 그 다음 해부터 세입이 이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이 필요한 돈을 미리 조달해서 쓰는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예. 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메꿔 놓는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3년 또는 5년에 걸쳐서 다 메꿔 놓는다는 관점에서
세입 확충 계획을 추경 때 발표하고 네, 향후 중요한 건 세입 확충을 7월 어떻게 하겠다. 세법 개정 때 네. 필요한 법 개정을 하고 실제 세수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빠르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예. 내후년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대략 뭐 큰 세목부터 우리가 증세하기는 지금 이 과도기 기간에 힘들기 때문에 네. 주로 그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담배세 또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세제 개편 네. 이런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세입을 좀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 편성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입을 어떻게 확충하냐는 문제도 좀 장기적인 계획인데 신세동 교수님은 아직 지금 추경 얘기할 때냐 이미 짜여놓은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면 그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 이후 추경 편성 관련 그리고 우리 경제 방향까지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부명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국채시장은 금리가 소폭 오른 채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시장 불안감이 가라앉고 있지만은 실제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조짐인데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탄핵 정국 증시 외환 시장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특히 이 채권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채권 시장에 오고 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외국인 자본도 많잖아요. 비상계엄 탄핵 정국 거치면서 이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금리를 보면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전 탄핵 시절 2016년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2017년 성장률을 원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기 전에는 2017년을 연간 2.8로 봤었는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2.5%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그 이유를 정치적 불확실성 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내년 1월 20일이 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죠.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이제 대외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국내 대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 그 우려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역할, 금리를 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조금 금리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앞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결국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지금 기준금리는 3%이긴 하지만 이미 시장 금리는 뭐 국고 3년 같은 경우가 2.5% 중반까지 하락을 했고 이거를 고려하면은 시장 금리에는 이미 기준금리 2에서 2.25% 정도까지 반영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은 좀 약화가 될 수 있다. 2%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수급적으로 결국엔 이 재정은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돈이 없다 보니까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국채 발행량이 201조로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200조가 넘습니까? 네. 내년에 국채 발행 네. 규모가. 네, 올해가 158.3조였는데 네. 이거에 40조 가량이 내년에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경 없이도.
추경 없이도 40조가 더 나오는데 추경 없이도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201조가 아니라 200조 중반, 최대 뭐 200조 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최악의 경우에 올해보다 내년에 국채 발행 규모가 이제 최대 100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00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보다 적게 증가가 할 수 있겠지만은 10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올해보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230, 40조 잡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국채 발행량이 한 70조에서 80조 가량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의 좀 변동폭을 보면은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볼까요? 보통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재정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수급 국채 발행이 많아질 때 영향을 받는 게 장기물 쪽인 건데 장기물 쪽이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추경을 하겠네. 그럼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는 단기보단 장기물 금리가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채권 발행 물량,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많아질 거에 따라서 채권이 발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금리를 좀 올려야만 잘 팔릴 때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 차원에서 봤고 사실 비상기업 선언과 해제, 탄핵 가결, 어떤 외국인들의 심리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에 의해서는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채 선물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통해서 외국인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틀간은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순매수하는 됐다.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좀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기준보다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야금 팔고 있고요. 오늘 같은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 거기에 플러스 내일이 국채 선물 만기거든요. 국제 선물 만기. 네, 내일 국채 선물 만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기존에 그 국채 선물 만기를 앞두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 다음 만기, 그러니까 내년 3월 만기로 롤오버를 한다. 연장을 한다. 네, 연장을 한다. 혹은 포지션을 좀 비운다. 판다, 채권을. 네, 판다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좀 파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이즈가 크진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미 벌어졌죠.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둔화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 추경에 대한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테니 지금 수익이 났을 때 팔자. 마침 또 내일 선물 만기니 좀 포지션을 비워나가자라는 전략을 갖고 좀 미리 팔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국채를 좀 팔고 있다. 만기 선물 앞두고 또 우리 이미 채권값이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때 수익을 좀 실현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앞으로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규모라든지 맞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채권 발행 양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좌우될 텐데 우리 금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또 하나 변수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잖아요. 이달에 이제 곧 이제 연준 네. FOMC가 열리는데 이미 뭐 금리 인하는 좀 기정사실처럼 돼 있습니까, 미 연준은? 네, 이번 12월 FOMC에서는 뭐 인하는 기정사실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왔던 미국의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라던가 그리고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보면은 인하에서 동결로 돌아서기에는 확실히 고용도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이번 12월 FOMC에서의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FMC를 일주일, 보통 2주일 앞두고 나서 이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 75% 이상이면은 이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지금 75%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12월 이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12월 이날은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봤을 때 과연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지, 그리고 내년 이날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9월 FMC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9월 FMC에서는 연준이 내년 인하 횟수를 총 4번, 그러니까 총 100bp, 1% 인하하는 것을 전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9월 FMC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 고용 시장의 실업률을 보면은 계속 이제 연초부터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나왔던 전망들이 실업률이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다. 이게 곧 침체를 견인할 것이다. 그러니 연준은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9월 FMC 이후에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걱정보다는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러니까 진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고용 시장이 있어요. 탄탄하다 네, 이거죠. 탄탄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둔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빠르게 되려면은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수요가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하는 쪽에서는 이 계속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는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굳이 판매하는 쪽에서 그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더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기울기가 예전에는 뭐 45도였다면은 30도, 15도 각도로 굉장히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 지금 예상됐던 9월에 말에 내년에 1%포인트 4번 낮추는 게 조금 전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바뀌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뭐 내년에 연준이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두세 번으로 네. 줄어도 횟수는 줄고 인하폭은 또 75, 그럼 50에서 75bp 정도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가 예.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 변수. 네. 왜냐하면 11월 FMC 때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한 게 신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 정책의 강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 이거를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FMC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FMC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은 1월 FMC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금리를 결정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언급한 것 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물가의 둔화 속도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더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면은 연준도 내년에 금리 인하 폭이 뭐 2번, 3번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까? 네. 오르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12월 인하 가능성은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인하하는 것까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내년 경로가 좀 문제네. 예. 거기에 플러스 1월 20일이 되면은 트럼프가 시작이 돼. 그러면은 금리가 이 레벨이 맞나? 내년 인하에 연준 인하가 2번, 3번보다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부에서는 뭐 내년 말 혹은 2026년 초 정도가 되면은 연준이 다시 인하 사이클에서 인상 사이클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좀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 최근에 좀 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네. 미 국채 ETF를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폭이 예상보다 작을 거라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ETF에 상당히 지금 손실이 나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장기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분들이 조금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ETF 같은 경우가 장기물 쪽, 장기물이요? 네, 뭐 TLT라든가 20년 이상의 국채를 보유하는 ETF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총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지금 미리 들어가신 분들 4% 초반에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투자자들 관점에서 조금 보려면은 정말로 내년에 미연준이 횟수와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초단기 채권 펀드 하루만 해도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초단기 채권 펀드의 자금이 좀 몰린다는데 이건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초단기라는 게 결국에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이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손실 볼 가능성은 낮죠. 대신에 수익률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금 상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여러 가지 정세 상황이 불안정하니 불확실하니까.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확실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겨놓겠다, 파킹을 해놓겠다라는 것들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초단기 상품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될수록 좀 이제 자금은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서 채권이라든가 주식 쪽 조금 상대로 위험한 쪽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금리나 전망과 우리 한은의 금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 수익률 동향을 좀 감안할 때 지금 이미 국채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채권 투자 비중을 국채 우리 한국 국내와 미국으로 좀 나눠서 볼 때 네. 어떻게 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한국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조금씩 비중을 비워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요? 네, 왜요? 이제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11월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를 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투자들마다 생각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보통 2에서 2.25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 다음으로 반영을 할 재료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수급, 그러니까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 팔아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채권은요. 네. 차익 실현 시점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네. 네. 그 돈을 갖고 차라리 미국 채권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희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의 인하 횟수가 줄고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싸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격이 싸지는 상황인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준 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걱정, 내년에 연준이 과연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인상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반영하고서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 관세,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됐고에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은 반대로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간에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건데 20년, 30년 금리 같은 경우는 보면 20년,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국채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시점은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네, 서두를 필요는 없고 저희는 트럼프 취임 전후에가 좀 투자에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자라면 한국 국채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국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가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주간 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증시와 외환 시장은 정말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증폭되지는 않고 있죠.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이었지만 국회의 즉각적인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의 해제 선포 그리고 탄핵 가결이 법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도 절차대로 진행될 텐데요.
후진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선진적 민주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면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